우리는 지난 시간 페리클레스가 어떻게 제국을 완성하였고 또 아테네 제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만,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제국을 완성하였고 또 무려 32년간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극과 극을 달리지요. 도덕적 선의 표본이자 우리의 지적 시력을 회복시켜줄 모델이었다고 극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2년간이나 장기 집권한 사실상의 독재자라거나 또는 포퓰리즘, 즉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일삼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무리하게 제국주의를 추구하다가 아테네를 전쟁에 빠뜨렸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테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악평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 중에서 무엇이 사실일까요? 페리클레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Every coin has two sides.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의 하나인데요. 특히 이 말은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페리클레스에게만큼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리뭉실한 양비론적 관점이 아니라 페리클레스 리더십의 참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구난방 피상적으로 소개하기보다 객관적으로 분명한 논거와 함께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페리클레스라는 인물과 그의 리더십을 파헤쳐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프루타르크는 페리클레스를 가리켜 로마의 명장 파비우스 막시무스와 함께 도덕적 선의 표본이자 우리의 지적 시력을 회복시켜줄 모델이었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참고로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두 번째로 로마를 침공해 왔을 때 백척간도의 로마를 위기에서 구한 뛰어난 장군입니다. 프루타르크가 페리클레스를 이렇게 뛰어난 로마의 명장과 비교한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페리클레스가 절제와 중용을 따랐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페리클레스가 시민들과 동료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견디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리클레스의 특징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페리클레스를 따라하고 싶도록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채는 것이라고 극찬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행운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페리클레스가 지니고 있는 절제와 중용, 그리고 사람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견디어내는 능력이 국가 지도자에게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덕목이라는 뜻이었고, 또 페리클레스가 바로 그 표본이자 하나의 모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 역사에 이러한 페리클레스가 존재했었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페리클레스에 대한 칭찬으로 침이 다 마를 지경인데요. 그런데 프루타르크의 이러한 평가를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프루타르크는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가라고 하기보다 재미난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야기꾼, 즉 작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루타르크의 이야기를 덮어놓고 곧이곧대로 모두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기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선 프루타르크의 기록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페리클레스를 따라다니는 비난의 하나는 그가 포퓰리스트, 즉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페리클레스가 택한 노선은 다소 급진적인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첫 번째 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극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비용은 국가가 대신 부담했지요. 아테네에서 연극은 거의 연중무휴로 공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돈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페리클레스의 인기는 올라갔겠지만
그만큼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집정관이 될 수 있는 재산 요건을 낮추었습니다. 부자가 아닌 중산층도 집정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인기를 노리고 취한 조치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세 번째 조치는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를 담당하는 시민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에는 오늘날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금, 즉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군복무와 공직봉사를 순번제 또는 추첨에 의해 돌아가며 맡아야 했고 당연히 보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페리클레스가 유급제로 바꾼 것입니다. 그동안 하루벌이로 먹고 사는 무산자 계층은 배심원이 되거나 공무를 맡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계를 위한 돈벌이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페리클레스의 개혁으로 이들도 마음 편하게 배심원이 되거나 공무를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상비군이 된 아테네의 해군과 노를 젓는 선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적들이 인기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넷째는 시민권 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한쪽만 아테네 사람이면 시민권을 부여하던 것을 부모 모두가 아테네 사람인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었지요. 솔론이 애국인에 대하여 문호를 적극 개방한 이래 20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페리클레스가 바꾼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시민들은 이 조치를 크게 반기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보호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페리클레스를 반대하는 정적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역시 인기정책의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정도라면 페리클레스는 포퓰리스트였음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급한 판단은 잠시 좀 미뤄두시고 우선 제 설명을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연극을 관람시킨 것부터 살펴봅시다. 이것으로 페리클레스가 인기를 얻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울러 아테네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연극은 단지 여가 시간의 볼거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적 기능과 함께 사회적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극이 학교의 역할과 언론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공적 교육기관이 마련되지 않은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연극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연극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3355 이 집 저 집으로 몰려다니며 그날 관람한 연극을 주제로 왁자지껄 토론을 벌이곤 하였습니다. 물론 진지하다기보다는 술을 마시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시끌벅적한 모임이었지만 지식을 사랑하는 아테네 사람들답게 연극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은 교육적 기능을 10분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아테네의 희극은 혹독한 사회적 비판으로 유명했습니다. 정치인과 유명인사가 그 표적이었는데요. 당사자가 관람석의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중에도 이들을 가차없이 비판대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카타르시스와 함께 자유 언론의 사회적 비판 기능을 톡톡히 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기능을 가진 연극 공연에서 가난한 시민들만 소외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난한 시민들에게 연극 입장권을 무료로 나누어진 페리클레스의 시책은 시민교육과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아테네의 공익에 부합하는 시책이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집정관의 재산 요건을 폐지한 것을 살펴봅시다. 아테네 행정을 책임지는 집정관은 처음에는 선거로 선출되었으나 장군 제도가 활성화된 다음부터는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산 요건 때문에 부자들만 집정관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집정관의 재산 요건을 폐지한 것이 페리클레스 개인 인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지만 평등한 권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이건 역시 아테네의 공익에 부합하는 시책이었다고 평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아테네의 모든 공직은 무보수가 원칙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시민들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은 순번 또는 추첨으로 담당하는 일종의 의무였고, 무보수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이 없는 대신 모든 시민은 순번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졌습니다. 창과 방패, 갑옷 등 모든 장비는 자비로, 즉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군인에 대한 급여도 없었습니다. 전함의 노를 젓는 노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인을 포함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봉급을 주기로 결정하였으니 이를 두고 인기 영합이라는 비판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아테네는 과거처럼 단지 조그만 하나의 도시국가가 아니었습니다. 340여 개의 다른 도시국가들을 지배하는 엄연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뒷짐지고 나와서 사랑방에 앉아서 동네 일을 보듯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국 통치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도록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어야 마땅했습니다. 재판의 배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비록 추첨에 의해 뽑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름은 비록 배심원이라고 불리었지만 이들은 재판관 역할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동맹국의 다른 도시국가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으로 정평이 난 아테네 법정에 제소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상응한 보수를 주어서 책임 있는 판결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수를 주지 않으면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국정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대대적 공공사업으로 일자리가 넘쳐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벌이를 포기하면서 일당도 주지 않는 공직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와 노꾼들도 상황이 변했습니다. 아테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비군이 필요했습니다. 빈발하는 바알란을 진압하고 도시국가 간 충돌을 조정하려면, 그리고 해상 교역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아테네는 항상 200척의 3단 노선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그중 100척 정도는 상시 지중해의 어디인가에 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군대를 소집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곤란하였습니다. 순번지의 무보수 군대와 선언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도외시한 채 페리클레스의 시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넷째, 시민권 자격을 강화한 조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 아테네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어린이와 청소년, 부녀자와 노약자, 그리고 노예를 포함하면 이미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시민권자만 하더라도 10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적이 침입해오면 이들이 모두 성곽 안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미 수용 능력을 넘어선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불과 20년 후 스파르타가 침공해 왔을 때 모두가 비좁은 성벽 안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역병이 창궐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나가는 참상이 벌어졌던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물론 페리클레스가 이런 사태까지 미리 예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구 억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푸닉스 언덕에 모여서 국가의 주요 시책에 대한 정치인들의 연설을 듣고 이에 대하여 찬반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적정 인원은 1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넘어서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연설 내용을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테네의 인구가 적을 때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만 10만 명을 육박하게 되자, 그렇게 되면 겨우 10%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권자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시민권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 페리클레스의 조치는 아테네의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고도 당연하였다는 말입니다. 네, 요즘도 흔히 회자되는 이 포퓰리즘. 어느 정치학자는 이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영원한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이지요. 민주주의 선거제도화에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자신의 인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판단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공동체의 이익, 즉 퍼블릭 인터레스트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인 자신 또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은 명백한 포퓰리즘입니다. 반면 정치인 개인의 인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이익, 즉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판단이 애매할 때도 있겠지만 말이죠. 여하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페리클레스의 여러 시책들은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에 소개한 페리클레스의 여러 조치들이 그 인기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테네와 아테네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동체의 이익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를 포퓰리스트라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페리클레스는 시민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시민들을 설득하여 이끌고 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의 뛰어난 연설 솜씨로 시민들을 설득하여 이끌고 갔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파르테논 신전 건설에 반대할 때도 그러했고 이웃나라 메가라에 대한 경제 봉쇄를 취할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이 점을 두고 프루타르크는 페리클레스가 시민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견디어냈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디어냈다, 이 말은 그가 시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준 것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거절할 것은 거절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인기 영합주의자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페리클레스를 포퓰리스트라고 속단하기에 앞서 그가 정치권에 등장하던 시기 아테네의 정치 환경을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아테네는 귀족종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동안 점점 더 세력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뛰어난 장군이었던 기모는 막대한 전리품을 시민들에게 마구 나누어 주었고 귀족종의 부활을 꿈꾸는 키몬을 민주파 페리클레스가 막아내려면 그 또한 시민들의 인기를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쌓아올린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아테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해양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페리클레스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페리클레스에게 붙여진 사실상의 독재자란 이 표현은 비록 선거에 의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페리클레스가 32년간이나 장기 집권을 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요. 특히 그의 집권 후반기 20년 가까이 아테네 정치는 페리클레스 한 사람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사실상의 독재자라고 불러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페리클레스를 두고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첫 번째 시민, The First Citizen of Athens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말을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정치를 혼자서 마음대로 주물렀다, 그런 뜻으로 곡해해서 페리클레스를 사실상의 독재자라고 평가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독재자라는 단어는 페리클레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뜨악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페리클레스가 철저한 민주주의 신봉자였기 때문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정치권의 명함을 처음 내민 것은 그가 23살 때의 일입니다. 그가 꺼내든 명함은 아테네의 위대한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의 연극 페르시아인들을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크게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디오니소스 대축제에 맞추어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었던 이 연극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영광스러운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에 대한 향수를 불러오겠지요.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를 이끈 것이 누구였지요? 테미스토클레스 아닙니까? 물론 이 페르시아인들이란 연극은 승자인 아테네의 관점이 아니라 패배자인 페르시아, 특히 크세르크세스 대왕의 입장에서 그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테미스토클레스가 소환되지 않을 수 없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을 페리클레스가 적극 후원한 것은 스스로 키몬의 귀족파에 선을 긋고 민주파인 테미스토클레스의 편에 섰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페리클레스의 선택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가 혈연 중심의 분파주의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 영웅 밀티아데스의 아들이었던 키모는 아테네 정치의 명문 알크메이온 가문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페리클레스 또한 알크메이온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테네 정치의 중심축은 테미스토클레스가 아니라 키몬이었습니다. 키몬은 이오니아 지방에서 페르시아의 잔당을 몰아내고 해적들을 소탕하고 또 끊이지 않는 반란을 진압하는 데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푸짐하게 나눠주었고 그의 인기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절정에 달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리클레스가 자신보다 15살이 나이가 많았던 연상의 키몬을 지지했다면 아테네 정치 권력은 언젠가 같은 혈연관계인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페리클레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페리클레스는 혈연 중심의 분파주의를 뛰어넘어 민주파의 노선을 택했던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페리클레스가 철저한 민주주의의 신봉자라는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서 개인적 원한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페리클레스의 아버지 크산티포스는 도편 추방으로 애국으로 쫓겨난 적이 있었지요.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의 해군력 증강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페리클레스는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였습니다. 그의 가슴에 아버지를 쫓아낸 테미스토클레스에 대한 원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있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테네의 미래를 위해 개인적인 원한을, 적어도 개인적 감정을 접어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페리클레스를 가리켜 비록 사실상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인다 하더라도 그를 독재자라 부르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만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혹시 저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클레스에 대한 세 번째 비난은 그가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바람에 스파르타를 자극해서 스파르타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배하는 바람에 아테네가 멸망했다는 지적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이 말을 듣는다면 아마 크게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장은 구더기가 생길 줄 알면서 왜 장을 담갔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당시 스파르타마저 그리스 연합에서 탈퇴한 마당에 아테네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위협에 맞서야 했습니다. 무언가 자구책이 필요했지요. 그 방편의 하나가 이오니아 지방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힘을 합쳐야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집단 안보 체제 같은 것이었지요. 그러면서도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테네 제국을 건설한 페리클레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이 전쟁을 막지도 못했고 또 그 전장에서 패배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고대 아테네 전쟁사를 다루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의 명정치가 페리클레스를 둘러싸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비난의 하나는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스파시아라는 여성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 귀족들에게 몸을 파는 불경스러운 여인이었다거나 또는 육학의 마담이었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돌았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한간의 입방아가 끊이지 않았고 정적들은 이를 빌미로 페리클레스를 공격하였습니다. 페리클레스보다 25년이나 연하였던 그녀는 페리클레스의 이혼한 전처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에 딱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셈이지요. 페리클레스의 정적들은 이러한 아스파시아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직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페리클레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는 아테네에서 그들은 사생활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이걸 가지고 우회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프루타르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아스파시아를 불경죄로 고발했다고 하지요. 결론은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페리클레스는 적지 않게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나라 현실과 일면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아스파시아라는 여성은 그녀에 대한 비난과 함께 그녀가 수사학의 대가였고 또 요즘에 들어서는 그녀가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다는 그런 찬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갑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 아스파시아는 저 유명한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연설 초안을 잡아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수사학의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역사와 정치에도 정통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스파시아가 초안을 잡았다는 연설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녀가 군중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도 뛰어난 감수성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장례식 연설의 기감으로 만인에게 해자될 만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불멸의 연설문을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수사학 실력은 소크라테스조차도 그녀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정도로 그녀는 발군의 재능을 지닌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소크라테스가 그녀를 찾아갈 때면 흔히 자신의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녀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제3 그녀의 비범함을 2번 일러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페리클레스가 그녀를 좋아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동양이라면 몰라도 서양의 기준으로는 결코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과 같은 그녀의 흉상을 보면 주먹코에다가 동그란 얼굴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습니다. 물론 귀엽다고 하면 귀여운 얼굴이기는 하지만 미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녀에 대한 역사적 기록 어디에도 비슷한 처지의 여성을 묘사할 때 흔히 따라다니는 예를 들면 섹시하다든가 하는 그런 유의 표현은 고사하고 아예 미모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조차도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수리할 정도의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그녀의 미모가 아니라 그녀의 지성을 사랑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루타르크도 페리클레스가 그녀와 사랑에 빠진 것은 주로 그녀의 정치적 식견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연설문을 써줄 정도라면 중요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녀가 바깥 세상과 마음껏 교류할 수 있도록 페리클레스가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본인의 부재 중에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집에 드나들도록 허용하였고, 그가 애출해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였겠지요. 이 아스파시아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그림을 보아도 이 안에 페리클레스는 없습니다. 이렇게 에부와의 자유로운 접촉으로 지식을 연마한 아스파시아는 페리클레스의 충실한 정치적 조력자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스파시아는 파르테논 신전 건축 현장에도 페리클레스와 동행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여성이 시장에 나다니는 것조차도 흉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남편과 동반하여 애출하는 여성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여성이 신전 건축 현장에 출입하는 것은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단지 호기심만으로 사회적 금기를 깨면서까지 페리클레스를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전 건축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이러저러한 조언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의 옆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갖춘 아스파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곽의 마담이었다거나 한때 비천한 일을 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식견과 수행한 역할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갈 만큼 영민한 지도자 옆에서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친구나 측근들도 할 수 없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의 옆에는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인해 보이는 지도자도 범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사라지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그러했고 고려의 공민왕이 그러했습니다. 근세사의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스파시아가 명정치가의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재를 알아보는 국가 지도자의 안목입니다. 근본도 모르는 이방인 처녀의 놀라운 재능을 알아본 페리클레스가 더욱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한간에 떠도는 그녀를 둘러싼 온갖 악소문과 정적들의 끈질긴 공격에도 불구하고 페리클레스가 그녀를 끝까지 옆에 두고 죽을 때까지 그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의 하나임을 재련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주변에 아스파시아처럼 올바른 조력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요즘의 우리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5명의 지도자들 리더십에 대해서 이를 종합해서 요약해드리는 것을 끝으로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